캄보디아는 준비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몇 달 동안 바위를 파고 요새를 만들었고 중국이 준 무기로 방어선을 채웠습니다. 여긴 절대 뚫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장담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선은 그대로였는데 후방 전선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대규모 전투는 없었습니다. 요새를 두드리는 공격도 없었습니다. 대신 지도에 표시된 지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지휘 시설이 먼저 멈췄고 탄약고가 연쇄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준비했던 방어선은 사용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충돌을 또 하나의 국경 분쟁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다시 보면 이건 우리가 알던 전쟁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방어선을 부수지 않았고 누군가는 전면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른 방식으로 판이 움직였습니다. 이 영상은 왜 병력 이동과 충돌이 있었음에도 상황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았는지, 왜 준비된 요새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갑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15일 오전 상황실 모니터에 속보가 떴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이름은 마크 톰슨, 당시 국방부 산하 동남아 담당 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지도를 보며 생각했죠. 또 하나의 국경 분쟁이라고요. 그 지역은 원래 그랬으니까요. 프레아 비이어 사원 주변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간헐적으로 긴장이 반복되던 곳이었습니다. 2008년에도 총격전이 있었고 2011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국제사회는 그때마다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면서도 단기 교전 후 외교적 해결 예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상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중동과 동유럽에 비하면 우선순위가 낮았으니까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태국군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국경 지대에 병력이 증강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방어적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기갑부대까지 이동하는 게 위성으로 포착됐어요. 동료 분석관이 물었죠. 태국이 왜 저렇게 나오는 거야? 저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과거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최근 3년간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태국 관광객 실종 사건이 유독 많았어요. 2023년 한 해에만 15건이 보고됐습니다. 대부분 국경 근처 관광지나 카지노 구역에서였죠. 캄보디아 당국은 번번이 자발적 출국 또는 사고사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측 조사는 달랐어요. 유가족들이 제기한 의문점들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권이 회수되지 않았다거나 마지막 연락 직전까지 정상이었다거나 소지품이 온전히 남아 있었다는 증언들이요. 태국 정부는 여러 차례 공식 항의를 했지만 캄보디아는 매번 증거 불충분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저는 전쟁 사유로 연결짓지 못했어요. 실종 사건과 국경 무력 충돌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웠으니까요. 그저 외교 마찰의 배경으로만 분류했습니다. 3월 18일 태국 방콕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국민을 보호하라는 구호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뉴스 화면 속 군중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경 충돌이 이 정도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인가 싶었어요. 태국 정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호한다는 건지, 어떤 위협이 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죠. 국제 언론도 혼란스러워했어요. CNN은 국경 분쟁 재점화라고 보도했고, BBC는 영내 안보 불안 고조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표면적인 분석에 그쳤어요. 왜 지금인지, 왜 이렇게 큰 반응인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태국, 내 여론 악화로 인한 정치적 압박 가능성이라고 썼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3월 20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태국군이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 영토 내 2km 지점까지 진입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제한적 교전 후 철수했지만 이건 명백한 영토 침범이었습니다. 국제법상 정당화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우려를 표명했어요. 중국 대표는 즉각적인 전투 중단을 촉구했고 러시아는 영내 안정처의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도 자제 촉구 성명을 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예상보다 약했어요. 캄보디아는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입니다. 군사 원조도 받고 인프라 투자도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나라죠.
그런데 중국은 형식적인 우려 표명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사 지원을 선언하지도 않았고 태국에 압박을 가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긴급 안보 회담조차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건 중국의 전형적인 외교 패턴과 맞지 않았어요. 저는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중국이 왜 저러는 거지? 누군가 물었어요. 몇 가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미중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고 영내 균형을 위한 계산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어느 것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3월 25일 캄보디아 측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태국의 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보복 공격을 예고하지도 않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화적 해결을 희망한다는 문장만 반복됐습니다.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자국 영토가 침범당했는데 반응이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보통은 강경 대응을 선언하거나 최소한 외교적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게 정상이었죠. 캄보디아의 침묵은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했어요. 지난 10년간 동남아 무력 충돌 사례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 미얀마 국경 충돌, 필리핀 민다나오 사태까지요. 패턴을 찾으려 했지만 이번 사건은 어디에도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격, 규모에 비해 피해가 적었어요. 태국군이 진입했던 지역은 군사시설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저항도 미미했죠. 마치 충돌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4월 초, 교전은 조용해졌습니다. 양측 모두 병력을 철수시키기 시작했어요. 사상자는 태국군 3명, 캄보디아군 5명으로 보고됐습니다. 단기 무력 충돌치고는 인명 피해가 적은 편이었죠. 국제사회는 안도했습니다. 확전 없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저도 보고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양측 모두 전면전 의사 없음, 외교적 해결 단계 진입 예상이라고요. 상부에서도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정리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자료를 보면서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태국은 왜 그렇게 강하게 나왔을까요? 캄보디아는 왜 그렇게 약하게 대응했을까요? 중국은 왜 침묵했을까요? 하나하나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 한 명이 말했어요. 그냥 국경 분쟁이었던 거 아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 태국 관광객 실종 사건 보고서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27살 여성이 국경 카지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유가족이 제출한 자료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출국 기록이 없는데도 캄보디아 당국은 귀국했을 것이라고 했고, 카지노 CCTV 영상은 보안상 제공 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태국 경찰이 현장 조사를 요청했지만 캄보디아는 거부했죠.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수십 건 더 있었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여성이었고 국경 인근 유흥시설이나 카지노에서 실종됐으며 캄보디아 당국은 일관되게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실종 사건과 무력 충돌을 연결짓는 건 비약처럼 느껴졌어요. 증거도 부족했고 논리적 연결고리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쓰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만 남겨뒀죠. 4월 중순 태국 정부가 국경 관광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와 접경한 모든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렸어요. 관광 산업에 타격이 예상됐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죠. 경제계는 반발했어요. 국경 무역이 중단되면서 손실이 발생했고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언론은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위협이 무엇인지,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한지 밝히지 않았죠. 저는 그 침묵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강경책을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국경 분쟁 때문이라고 보기엔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5월 들어 캄보디아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국경 지대 카지노 여러 곳이 영업을 중단했어요. 공식 이유는 시설 보수였지만 재개 일정은 불명확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 병력이 증강됐다는 정보도 들어왔어요. 이것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충돌이 진정됐는데 왜 저런 움직임이 있는 걸까요?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뭘 숨기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여러 차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외교적 해결 지지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지도 않았고 무기 지원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이었어요. 동료들과 토론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를 포기한 건가?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요. 캄보디아는 중국의 동남아 전략에서 핵심 거점이니까요. 그럼 뭔가 거래가 있었던 거 아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거래인지, 누가 누구와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5월 말, 저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무력 충돌 분석, 제목으로 45페이지짜리 문서를 완성했어요. 사건 경과, 양측 입장, 주변국 반응, 향후 전망까지 담았습니다. 결론은 제한적 충돌로 종결, 외교적 해결 진행 중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쓰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태국의 과잉 대응, 캄보디아의 소극적 태도, 중국의 침묵,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있을지 모를 무언가요. 보고서를 제출한 후 상사가 물었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때? 정말 끝난 것 같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뭔가 놓친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사는 웃으며 말했죠. 분석과는 다 그래. 완벽한 그림은 없어.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불완전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아예 다른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각들은 있는데 맞춰지지 않는 퍼즐 같았죠. 6월 초 사건은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도 옮겨갔어요. 중동 정세가 다시 긴박해졌고 유럽에서도 새로운 이슈가 터졌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더 이상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았죠. 저도 다른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 사건이 떠올랐어요. 특히 밤늦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당시 작성했던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7월 어느 날 우연히 태국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국경 실종 사건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 말미에는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침묵. 태국 정부의 침묵, 캄보디아 당국의 침묵, 중국의 침묵. 모두가 뭔가를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침묵 그 자체가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의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했어요. 새로운 사실을 찾으려 했지만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의문만 반복될 뿐이었죠. 왜 태국은 그렇게 나왔을까? 왜 캄보디아는 저렇게 대응했을까? 왜 중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게 정말 끝난 건가? 그때는 아무도 그 침묵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7월 말, 저는 위성 이미지 분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변화를 추적하라는 지시였어요. 처음엔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열어본 순간 예상과 달랐죠. 국경 인근 고지대에 구조물들이 보였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생긴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미지 비교 분석을 해보니 최소 2년 전부터 조금씩 만들어진 흔적들이었습니다. 안반을 깎아 만든 벙커, 고지대를 따라 이어진 참호, 보급로로 추정되는 포장도로까지요. 체계적이었습니다. 동료에게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 꽤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 같은데. 그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어 거점으로는 나쁘지 않네. 지형도 유리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프레아 비이어 사원 주변은 원래 고도가 높았어요. 캄보디아 쪽에서 보면 자연적인 방어선이 되는 지형이었죠. 거기에 인공 구조물까지 더해진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분쟁 사례들과 비교했어요. 2011년 충돌 당시에는 이런 구조물들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양측 모두 즉흥적으로 대응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준비된 전장이었습니다. 8월 초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 그는 침착했어요. 우리는 국경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말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같은 메시지만 반복했습니다. 우리 군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저는 그 발언을 분석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어요. 캄보디아군의 전력은 태국에 비해 열세였으니까요. 전차 수, 항공 전력, 훈련 수준 모두 뒤처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소셜미디어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캄보디아군 병사들이 국경 지역에서 훈련하는 모습이었어요. 영상은 전문적으로 편집돼 있었습니다. 배경음악도 깔려 있었고 자막도 여러 언어로 제공됐죠. 우리는 준비됐다는 메시지가 반복됐습니다. 댓글란은 뜨거웠어요. 지지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잘할 수 있다. 국토를 지켜라 같은 말들이요. 캄보디아 내부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반응이 왔어요. 특히 태국과 역사적 갈등이 있던 국가들에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촬영 각도, 편집 기술, 메시지 전달 방식 모두 계산된 느낌이었어요.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기획하고, 제작하고, 배포한 결과물이었죠. 하지만 내용 자체는 특별할 게 없었어요. 병사들이 사격 훈련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행군하는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나라 군대나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이었죠. 그런데도 확신에 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8월 중순, 국제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한 싱크탱크는 캄보디아의 방어 태세가 예상보다 견고하다고 평가했어요. 지형적 이점과 준비된 방어 시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프랑스 군사연구소도 비슷한 견해를 냈죠. 단기 교전에서는 방어 측이 유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 분석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들이었으니까요. 방어는 공격보다 유리하다는 게 군사 이론의 기본이었습니다. 특히 험준한 지형에서는 더욱 그랬죠.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 수 있겠는데? 누군가 말했어요. 캄보디아가 생각보다 잘 버틸지도 몰라.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군사력 격차가 분명한데 왜 다들 캄보디아가 유리하다고 보는 걸까요? 방어 태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8월 20일, 태국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우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군사적 옵션이 쉽지 않다는 거였죠. 국경 지형이 불리했고 국제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유엔에서는 태국을 공격자로 규정하는 분위기였어요. 3월의 영토 침범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태국이 다시 군사행동에 나서면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없었죠. 저는 태국의 입장이 이해됐습니다. 자국민 실종 사건이 계속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캄보디아는 협조하지 않았고 국제사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국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캄보디아는 저렇게 비협조적일 수 있는 걸까요? 외교적으로 손해인데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마치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9월 초 중국 외교부가 짧은 성명을 냈습니다. 영내 평화와 안정을 희망한다는 한 줄짜리 문장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지지도 태국에 대한 비판도 없었죠. 형식적인 언급에 그쳤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보며 놀랐어요. 중국은 보통 자국 우방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특히 영토 분쟁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말했어요. 중국이 캄보디아한테 뭔가 불만이 있나 봐.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불만이라기보다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9월 중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국토 수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정부는 이 집회를 적극 지원했어요. 교통을 통제하고 무대를 설치하고 방송 중계까지 허가했습니다. 연사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준비됐다는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군 관계자도 단상에 올라 발언했죠.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군중의 열기가 화면 너머로 전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편함도 느꼈습니다. 너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말이죠. 국제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CNN은 캄보디아 강경 입장 고수라고 보도했어요. BBC는 국민 결속 강화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톤이었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맞서는 이야기로 포장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고민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캄보디아의 자신감은 정당한 걸까요? 아니면 오판일까요?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9월 말, 위성 이미지에서 또 다른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국경 지역에 대공 레이더로 추정되는 장비들이 설치되고 있었어요. 정확한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방공망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보였습니다. 이것도 최근 일이 아니었어요. 석 달 전부터 조금씩 진행된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배치 위치가 계산돼 있었어요. 고지대를 중심으로 서로 중복되는 범위를 만들도록 설치됐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졌죠. 누가 설계한 거지?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캄보디아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거든요. 외부 자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자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중국일 수도 있었고, 러시아일 수도 있었고, 다른 나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체계적으로 준비됐다는 사실뿐이었죠. 10월 초,
태국 언론에서 비판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제목이었어요. 국경 실종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기사는 유가족 인터뷰를 실었어요. 정부가 포기한 것 같다. 우리 가족은 어디 있는가 같은 절규들이요. 여론은 악화됐습니다. 태국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야당은 무능한 외교라고 공격했고 시민단체는 거리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태국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었거든요. 외교 채널을 통해 압박했고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했고 경제 제재까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뭘 믿고 저렇게 나오는 걸까요? 저는 자료를 뒤적이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10월 중순 국제 싱크탱크에서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가상 충돌 시나리오 제목이었어요. 여러 변수를 고려한 분석이었습니다. 결론은 단기전에서는 캄보디아가 방어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였죠.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지형적 이점, 준비된 방어 시설, 국제사회의 압박이요. 특히 세 번째 요인이 중요했어요. 태국이 공격에 나서면 국제적 비난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저도 그 보고서에 동의했습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했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모든 분석이 표면만 다루고 있었어요. 왜 캄보디아가 저렇게 확신하는지 본질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10월 말, 저는 상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톰슨, 자네 생각은 어때?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다고 해야 했어요. 하지만 분석관으로서 뭔가 답은 내놓아야 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유리해 보입니다. 방어 태세도 좋고 국제 여론도 우호적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본다. 태국이 함부로 움직이긴 어렵겠지.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나오면서 찜찜함이 남았어요. 제가 한 분석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11월 초 캄보디아 국방장관이 공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장관은 웃으며 답했죠. 적절한 시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대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여유로웠어요. 마치 비장의 무기라도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을까요? 캄보디아군의 전력은 다 파악돼 있었어요. 새로운 무기 도입도 없었고 특별한 훈련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무기 수입 기록, 군사훈련 일정, 외국 군사 고문단 출입 기록까지 전부 확인했어요. 하지만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그럼 뭘 믿는 걸까요? 단순히 지형과 방어 시설만으로 저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순, 태국에서 또 한 건의 실종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28살 남성이 국경 인근에서 사라졌어요.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했지만 캄보디아 당국은 관할 구역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국경을 넘어 조사할 수 없었어요.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또 한 명의 희생자,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시위대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태국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에 대한 분노였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걸까요? 왜 캄보디아는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걸까요? 뭔가 잘못돼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뒤틀려 있었어요. 피해자는 계속 나오는데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국제사회는 방관하고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11월 말, 저는 중간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정세 분석 교착 상태의 장기화 제목이었어요. 30페이지 분량으로 현재 상황과 전망을 담았습니다. 결론은 현 상태 유지 가능성 높음이었죠. 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모든 분석이 맞는 것 같은데 전체 그림은 틀린 것 같았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톰슨, 진짜로 캄보디아가 이길 수 있다고 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불확실했으니까요. 군사적 승리, 외교적 승리, 아니면 그냥 버티는 것. 12월 초, 위성에서 또 다른 이미지가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새로운 구조물이 추가됐어요. 통신타워로 보이는 시설들이었습니다. 배치 간격이 일정했어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였죠. 통신망을 강화하는구나.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하지만 왜 지금인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충돌이 진정된 지 한참 됐는데 왜 계속 준비하는 걸까요?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확신하고 있거나요. 괜찮다, 안전하다, 우리가 유리하다는 확신을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쉽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온 건지, 왜 그렇게 단단해 보이는지, 당시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5일 새벽,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태국 공군이 국경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상황실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자료를 확인하는 순간 예상과 달랐습니다. 항공기들이 국경선을 넘지 않았어요. 태국 영토 내에서만 비행했습니다. 고도도 낮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높은 고도를 유지했죠. 레이더 추적 기록을 보니 일정한 패턴으로 선회했다가 복귀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동료가 물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공격도 아니고 정찰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시간 후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폭발음이 보고됐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왔어요. 후방 지역 보급시설 인근이었습니다. 위성 이미지를 긴급 요청했죠. 결과가 도착했을 때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타격이 정확했어요. 건물 하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변 구조물들은 온전했어요. 폭발 범위가 제한적이었죠. 마치 그 건물만 골라서 맞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국 항공기는 국경을 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었을까요? 거리가 있었는데도요. 저는 무기 체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태국군이 보유한 장거리 타격 무기 목록을 확인했어요. 대부분 알려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생소한 명칭이 하나 있었습니다. KGGB, 코리안 GPS 가이디드 밤. 한국제 유도폭탄이었어요. 구매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작년에 태국이 도입한 것으로 나와 있었죠. 하지만 실전 사용 사례는 없었습니다. 동료에게 물었어요. 이거 성능이 어때? 그는 자료를 뒤적이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확한 스펙은 잘 모르겠는데 정밀 유도 방식이라는 건 확실해. 저는 타격 지점 좌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어요. 건물 중심부에 명중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죠. 12월 17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태국 항공기들이 다시 국경 인근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국경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고도, 같은 경로로 비행했죠. 몇 시간 후 캄보디아 내륙에서 또 폭발이 보고됐습니다. 이번엔 통신시설이었어요. 타격 정확도는 동일했습니다. 주변 피해는 최소화됐고 목표물만 파괴됐습니다. 저는 지도에 표시를 했어요. 첫 번째 타격 지점과 두 번째 타격 지점을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모두 후방 지역이었어요. 전선과는 거리가 있었죠. 정보가 좋네.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좌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가능한 타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 정보를 얻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방공망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레이더가 포착했을 텐데 요격 시도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이상했죠. 이전에 봤던 그 자신감은 어디로 간 걸까요? 12월 19일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가 태국 새로운 전술 구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기사는 짧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변화가 감지된다는 정도의 표현만 있었죠. 군사 전문가들이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확신의 참 분석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그 반응이 이해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뭔가 달라진 건 분명한데 정확히 뭐가 달라진 건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12월 20일 위성 이미지에서 또 다른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캄보디아군 진지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병력이 재배치되고 있었습니다. 후방으로 이동하는 흐름이었죠. 전선 축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없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언론 브리핑도 열리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전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준비됐다고 말했죠. 그런데 지금은 말이 없었습니다. 뭐가 바뀐 걸까요?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료 한 명이 추측했습니다. 타격 정확도 때문 아닐까? 방어 시설이 무용지물이 된 거지. 가능성은 있었어요. 아무리 견고한 벙커도 정확한 좌표로 타격당하면 소용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타격 횟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겨우 서너 차례였어요. 그 정도로 태도가 바뀔까요? 12월 23일 태국 공군 작전에 새로운 기체가 등장했습니다. FA-50TH
한국에서 태국으로 수출된 경전투기였어요. 저는 기체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다목적 경량 전투기로 분류돼 있었죠. 비행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국경 인근 작전에 투입됐어요. 이전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국경선을 넘지 않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선회했죠. 하지만 결과는 이전과 같았어요. 몇 시간 후 캄보디아 내륙에서 타격이 보고됐습니다. 이번엔 레이더 시설이었어요. 정확도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체계가 중요한 거구나. 하지만 그 체계가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항공기, 무기, 정보,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제군사 포럼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태국이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타격하는 거지? 누군가 질문을 올렸어요. 답변들이 달렸습니다. 위성 정보일 수도, 드론 정찰일 수도, 내부 정보원이 있을 수도 같은 추측들이었죠.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어요. 모두 가능성만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가설을 세웠지만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건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캄보디아가 세웠던 모든 전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어시설, 지형적 이점, 국제 여론,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12월 24일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모든 당사국이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여전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구체적 지지는 없었죠. 저는 그 성명을 보며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중국은 왜 계속 거리를 두는 걸까요? 우방국이 곤란한 상황인데도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고요. 하지만 뭘 알고 있는 건지, 왜 말하지 않는 건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철수가 관측됐습니다. 병력뿐 아니라 장비까지 후방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위성 이미지에서 트럭 행렬이 보였습니다. 체계적인 철수였죠. 하지만 공식 발표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말하지 않았어요.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합의라도 있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태국 우세라고 써야 할까요? 하지만 우세라는 표현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전투다운 전투가 없었거든요. 공중전도 없었고 지상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방적인 타격만 있었어요. 그것도 국경을 넘지 않고요. 이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전쟁도 아니고 분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화도 아닌 이 상황을요. 12월 25일 새벽 마지막 타격이 보고됐습니다. 캄보디아 내륙 깊숙한 곳의 지휘시설이었어요. 이번에도 정확했습니다. 건물 하나만 파괴됐고 주변은 온전했습니다. 저는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국경에서 5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태국 항공기가 여전히 국경선 밖에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놀라운 거리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었을까요? 정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좌표는 누가 제공한 걸까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요. 제가 배웠던 군사 이론, 제가 분석했던 사례들, 그 어느 것도 이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층위에서요. 국제 언론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석 기사들이 나왔지만 모두 조심스러웠어요. 예상과 다른 전개, 새로운 양상, 추이를 지켜봐야 같은 표현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단정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말을 아꼈어요. 저는 그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관측된 사실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2월 25일 오후 상사가 불렀습니다. 톰슨, 중간 보고 좀 해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가 물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타격 지점 지도, 비행 경로 기록, 피해 평가 자료들이었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태국 공군이 국경선 밖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GGB라는 유도폭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타격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상사가 물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기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해야 했어요.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하는 건지, 왜 변하는 건지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상사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파악 중, 자네가 담당 분석관 아닌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KGGB, FA50TH, 정확한 좌표, 후방 타격, 캄보디아의 침묵, 중국의 방관. 모든 조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방식으로는 맞춰지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그림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시각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모든 게 바뀐 걸까요? 캄보디아는 확신했었어요. 우리는 준비됐다고 말했죠. 방어 시설도 있고, 지형도 유리하고, 국제사회도 우호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했어요. 병력을 철수시키고, 발표를 중단하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 확신을 무너뜨린 걸까요? 단순히 몇 번의 정밀 타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뭔가 더 있는 걸까요?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두웠어요.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나오면서 생각했죠. 이건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를 다시 써야 하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제를 써야 할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 이후 전장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주일간의 관측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국경 지역 위성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조용했어요. 추가 출격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타격도 보고되지 않았어요. 양측 모두 움직임이 최소화돼 있었죠. 마치 사전에 합의라도 한 것처럼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과거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2월 15일 이후 태국 공군의 작전 빈도가 급감했어요. 18일 새벽 마지막 타격 이후로는 아예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병력 이동은 계속됐지만 공격적 행동은 없었습니다. 방공망도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뭔가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공식 발표가 없었으니까요. 휴전협정도, 평화조약도, 어떤 선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국제 언론 보도를 검토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헤드라인에 올랐던 이 사건이 지금은 보이지 않았어요. CNN, BBC, 로이터 모두 다른 뉴스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몇몇 군사 전문 매체만 짧은 분석 기사를 냈어요. 태국 캄보디아 긴장 완화 조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표면적이었죠. 왜 완화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3월로 돌아갔어요. 국경 충돌이 처음 보고됐을 때요. 당시 저는 이걸 또 하나의 국경 분쟁으로 봤습니다. 프레아 비이어 사원 주변에서 반복되던 패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배경에는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태국 관광객 실종 사건들이요. 3년간 수십 건이 보고됐습니다. 대부분 국경 인근 카지노나 유흥시설에서였죠. 캄보디아 당국은 비협조적이었어요. 조사를 거부하고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태국의 외교적 항의는 효과가 없었죠. 당시 저는 이걸 무력 충돌과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그냥 외교 마찰의 배경 정도로만 봤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 구조가 유지되기를 원했어요. 국경 지역의 불법 활동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협조하지 않았던 거였죠. 8월로 넘어갔습니다. 캄보디아의 준비 상황을 확인했던 때요. 국경 인근 고지대에는 2년 전부터 만들어진 방어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안반을 깎아 만든 벙커, 참호, 보급로까지요. 체계적으로 설계된 방어선이었어요. 캄보디아는 자신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준비됐다고 말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군사훈련 영상이 올라왔고 프놈펜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제사회도 그 자신감을 받아들였어요. 군사 전문가들은 방어 측이 유리하다고 분석했고 싱크탱크들은 단기전에서는 캄보디아가 버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지형적 이점과 준비된 시설을 고려하면 논리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신감에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공격자가 국경을 넘어올 거라는 전제요. 직접 충돌이 벌어질 거라는 가정이었죠. 그 전제가 맞지 않았을 때 모든 준비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12월 중순으로 이동했습니다. 판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때요. 태국 공군은 국경선을 넘지 않았어요. 자국 영토 내에서만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타격은 캄보디아 내륙 깊숙한 곳까지 도달했죠. KGB, 한국제 유도폭탄이었습니다. 정확도가 높았어요. 건물 하나만 골라서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FA-50TH, 한국에서 수출된 경전투기요. 국경 인근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무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좌표가 필요했습니다. 정확한 위치 정보가 있어야 저렇게 타격할 수 있었죠. 정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위성일 수도 있고, 드론일 수도 있고, 다른 출처일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누군가 그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타격 지점들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보급시설, 통신시설, 레이더 기지, 지휘시설. 모두 후방 지역이었어요. 전선이 아니라 체계를 겨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만에 캄보디아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확신에 찬 발언들이 사라졌습니다. 집회도 열리지 않았고 선전 영상도 올라오지 않았죠. 병력이 철수했습니다. 조용히, 공식 발표 없이요. 저는 그 변화를 보며 이해했습니다. 방어시설은 소용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벙커도 적이 그 앞까지 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었죠. 지형적 이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지대를 점령한다고 해도 멀리서 정확하게 타격당하면 의미가 없었어요. 국제 여론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태국은 영토를 침범하지 않았으니까요.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없었죠. 모든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침묵도 이제 달리 보였어요. 캄보디아가 확신했을 때 중국은 거리를 뒀습니다.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고 태국을 압박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이 충돌이 어떻게 전개될지를요. 하지만 왜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저는 추측할 수 있었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12월 중순까지의 기록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됐습니다. 3월 중순 국경 무력 충돌 발생. 국제사회는 일시적 분쟁으로 판단. 3월 하순 태국군 제한적 영토 침범. 단기 교전 후 철수. 4월 초 양측 병력 철수. 상황 진정되는 것처럼 보임. 8월 캄보디아 방어 태세 강화. 자신감 표출. 12월 중순 태국 공군 작전 시작. 국경선 불침범 원칙 유지. 12월 중순 정밀 타격 지속. 캄보디아 후방시설 타격. 12월 하순 캄보디아 병력 철수. 공식 발표 없음. 12월 하순 군사활동 급감. 전장 조용해짐. 이게 관측된 사실들의 순서였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정리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는 한참 들여다보다 말했습니다. 설명은 되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 저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들은 연결됐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층위가 있었어요. 누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어떤 체계가 작동했는지, 왜 중국은 침묵했는지. 이런 질문들에는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 충돌은 제가 알던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요. 다음 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무력 충돌 종합 분석, 제목으로 70페이지를 완성했어요. 사건 경과, 군사활동 기록, 관측된 변화들을 담았습니다. 결론 부분을 쓸 때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정리해야 할까요? 태국 승리라고 쓸 수는 없었어요. 전투다운 전투가 없었으니까요. 캄보디아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항복하거나 굴복한 게 아니었죠. 그저 군사활동 급감으로 인한 사실상 진정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상사가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톰슨, 이게 끝이야.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관측된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뭐가 달랐던 거야? 왜 이렇게 빨리 조용해진 거지? 그가 다시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전제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양측이 예상한 충돌의 형태가 실제와 달랐어요.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캄보디아는 방어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자는 방어선 앞까지 오지 않았어요. 거리를 두고 타격했습니다. 준비된 방어는 무용지물이 됐죠. 무기 차이?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보, 좌표, 체계, 뭔가 더 있었습니다. 상사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계속 주시해. 아직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월 24일, 국경 지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위성 이미지를 확인했어요. 병력 배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활동도 최소 수준이었죠. 태국 정부는 여행 경보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낮췄어요. 국경 무역도 조금씩 재개되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여전히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언론도 조용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떠올렸습니다. 3월에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를요. 당시 저는 몰랐어요. 실종 사건들이 왜 중요한지, 캄보디아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태국이 왜 저렇게 반응했는지요. 지금은 조금 더 보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흐름은 이해됐어요. 국경 범죄 구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협조적이었죠. 태국은 압박받았습니다. 국민 여론이 악화됐고 정치적 부담이 커졌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준비했습니다. 방어 시설을 만들고 자신감을 표출했어요. 국제사회도 그 준비를 인정했죠. 하지만 실제 충돌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국경을 넘지 않는 타격, 정밀한 좌표, 후방 시설 공격. 방어선은 우회됐어요. 며칠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확신은 사라졌고, 병력은 철수했고, 침묵이 이어졌죠. 왜 그렇게 빨리 조용해졌는가? 답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준비된 전장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는 다른 전장을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요. 오늘 2025년 12월 25일 저는 마지막으로 위성 이미지를 확인했습니다. 국경 지역은 조용했어요. 군사활동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사건들도 더 이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카지노들은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어요. 태국 정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였죠. 중국은 침묵을 유지했어요. 국제사회는 관심을 거뒀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헤드라인을 채웠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위성 이미지, 비행 기록, 타격 지점 지도를요. 그때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침묵이 다른 언어로 보입니다. 우연이 아니었던 침묵, 계산된 구조의 결과였던 정적. 2025년 12월 25일 기준으로 보면 그 국경은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 침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이제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을 뿐입니다.